안녕하십니까,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6.25 사변 제73주년 되는 날입니다. 어떤 언론도 지금 이 6.25 전쟁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상고하거나 그 교훈에 대하여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북 간에 있었던 이 불행한 사건을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잊는다고 또는 무시한다고 그 교훈이 사라질까요? 6.25 전쟁이 그저 남북 간의 체제 전쟁으로만 생각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은 이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서 발발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있었다고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훈이 있고, 그래야 우리 지도자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16개국의 유엔군이 참여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엔의 결정 구조를 보면 4개 상임국과 7개의 이사국이 있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미국, 소련이었습니다. 이 중에 소련은 50년 1월서부터 유엔에 불참하고 있었습니다. 제82호 안으로 결정된 대한민국의 전쟁에 참여하는 안건에 대하여 유고슬라비아와 이집트만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에 소련은 왜 상임 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엔에서 불참함으로써 결국은 유엔의 이름으로, 유엔의 깃발로 이 대한민국의 국제전이 일어나게 했고, 결국은 승리를 했건 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건 간에 그 전쟁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을까요? 한편으로 대한민국에 6.25 전쟁이 없었다면 아마도 대한민국은 지금과 같은 좌우 대립으로 인하여 발전의 계기를 갖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순간의 희생과 어려움이 또 미래의 발전의 계기가, 또 행운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또 다른 불행이 혹시 미래의 행운의 열쇠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불행을 너무 또 가슴 아프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교훈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950년도에 소련은 왜 유엔에 불참했을까요? 1950년도면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5년 정도 겨우 흘렀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이미 소련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적어도 유럽 전선에서만 1800만에서 2000만 명의 그 군인이 죽고 다치면서 소위 말해서 50대 50의 그 역할을 해가면서 히틀러의 침략을 저지했습니다. 그래서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물론 그 승리로 인하여 소련은 소련 연방이라 하는 거대한 그 지역적 구도를 가지면서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런 소련 연방이 구성된 지 이제 막 4년이 흘렀던 그때였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 이 한반도가 있는 동북아보다는, 즉 그 당시에 통일된 중국 그리고
수많은 미군이 있었던 이 일본과 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여기에 관심을 둔다는 것, 소련이든 미국이든 둔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럽은 다릅니다. 유럽은 소련이 직접 참전하여 수천만 명의 희생을 가져가며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고 핵심 주체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럽의 이익이 앞으로 소련의 미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이해의 핵심 지역으로 당연히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소련 지도부인 스탈린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미군이 지금처럼 유럽에 대규모 병력을 또다시 전개하면서 팽창주의에 있었던 유럽 전선, 유럽의 그 지정학적 위치의 변화를 가져오도록 힘을 쓴다면 매우 곤란했을 겁니다. 소련이 그 당시에 진행하고 있던 유럽 질서의 재편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했든 간에 소련은 미군의 힘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할 그러한 아주 중요한 시기가 195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김일성이가 남침을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련은 김일성이에게 막대한 물자를 지원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북한의 병력이 15만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탱크도 한 240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만일에 한 나라를 침범하고 통일을 시키기 위하여 15만 명의 군대는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00-400km 떨어진 일본 지역에 이미 수만 명의 미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략가인 스탈린은 아마 그렇게 구상할 수도 있었습니다. 성동격서적으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미군이 들어올 것이고, 그런데 미군이 들어옴과 동시에 유엔군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만일에 유엔군이 들어온다면 유엔군이나 또는 남한의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를 통일하려고 생각했을 것이고, 만일에 한반도가 통일이 된다면 가장 큰 위협을 느낀 수 있는 나라가 바로 그 당시에 통일된 중공이었다고 스탈린은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군이든 유엔군이든 한반도에 진입을 하면 반드시 중공군이 참전할 것이라는 것쯤은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베트남에서 북군이 이제 월남에 있었던 남쪽 지역에 있었던 그 월맹군의 세력이 커지자 결국은 구정 공세를 통하여 월맹군의 힘을 80% 이상 소진시키면서 결국은 월맹과 그 월남 북군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상쇄시켜버리는, 기울기를 완전히 기울게 한 그런 이제 의도적인
군사 작전이 있던 것처럼 미군의 관심과 힘을 동북아에 묶어둘 필요가 있었습니다. 스탈린의 입장에서. 따라서 결국은 만일에 전쟁 당사국은 소련이 상임 이사국에서 참여하여 유엔군의 그 참전을 거부했다면 아마도 미군이 직접 참여했을 것이고, 그리 되면 일본에서 핵무기를 쓴 것처럼 한반도에서 핵무기를 다시 쓸 것으로 스탈린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핵무기는 북한 땅이 될 수도 있고 중국 땅이 될 수도 있고 러시아 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유엔군으로 참여한다면 핵무기 사용은 어려울 수 있을 것이고, 결국은 제한적인 참전으로 인하여 한반도가 다시금 남북 간의 균형을 맞추는 선으로 정리될 것이라는 것쯤은 스탈린은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군사력을 지원했고 또 중공의 참전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련은 유엔군의 참전을 막을 필요가 없었고 오히려 유엔군의 참전을 뒤로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3년간의 치러짐으로 인하여 유럽은 완전히 소련 연방이 질서를 재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소련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남는 장사였습니다. 과연 6.25 전쟁으로 소련이 한반도에 소련의 위성 국가가 또는 소련이 직접 지배하는 소위 말해서 유럽의 위성 국가처럼 또 다른 위성 국가가 탄생할 것이라고, 그 정도로 미군이 무기력하게 물러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바에야 소련은 유엔에 참전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유엔 안보리에 불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소련의 유엔 상임이사국 회의 불참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최근에 밝혀진 문건에 의하면 그러한 우리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스탈린은 중공의 변화와 또 변질에 의심을 가졌고, 그런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렇게 따지고 본다면 우리 한반도의 운명은 우리의 손으로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혹자들은, 군사 전문가들은 단순히 지금 북한의 무력과 재래식 무력과 우리 한국의 재래식 무기를 단순 비교하면서 형편없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수준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 당시에 우크라이나의 무력 수준은 현재 북한군의 무력 수준에 비할 바가 못됐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현재 재무장 상태는 러시아를 능가합니다. 1년이 조금 넘은 이 시점에 우크라이나의 무장은 러시아에 맞먹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형편없는 북한군의 무력은 중공에 의해서, 적어도 러시아를 제외한다면 중공에 의해서 얼마든지 현재 중공군 수준으로 재무장하는 건 몇 달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군의 재래식 무기 수준을 현재 우리의 무기 수준과 비교하는 건
단순 비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의 운명이, 특별히 김정은의 운명이 중국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면 그 운명을 결정할 때에 대한민국의 운명도 흔들릴 수 있다는 그 엄연한 지정학적 위치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소련의 유럽 질서 재편 과정에 필요했던 시간과 여러 가지 물질적 그 자원의 그 투입 요소가 한반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 시간을 번 만큼 만일에 중국이 또 다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들과 적대시할 수 있는, 특별히 미국과 서방의 힘을 또 다른 곳으로 집중을 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한반도 이외에 다른 장소에서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만일에 중국이 대만을 통일하려 전쟁을 일으킨다면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에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 된다면 한반도는 재래식 전쟁이든 핵무기 전쟁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어느 한 곳이 일방적으로 다른 곳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북한의 150만 명의 정규군을 재무장하는 거 몇 개월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하여 핵무기를 쓸 필요도 없이 남북 간의 재래식 전쟁 그것만으로도 한반도는 폐허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군이 참여할 거고 일본이 재무장할 거고 그로 인하여 중국이나 러시아에 어떠한 이득이 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중국의 이익은 어떤 것일까? 또한 러시아의 이익은 어떤 것일까? 우리 한반도의 전쟁으로 인하여 이 두 강대국의 이익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재현될 수 있다면 저들은 한반도의 전쟁을 무릅쓸 겁니다. 동시에 일본과 미국도 자신들의 위기 탈출을 위하여 또는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한반도 전쟁도 불사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예상해야 합니다. 6.25 전쟁이 소련에 의해서 기획되고 유엔군의 참전도 스탈린에 의해서 기획이 되었다면 앞으로 이 한반도에서 일어날 또 다른 전쟁도 강대국들에 의해서 기획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 엄연한 현실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6.25 전쟁을 지금처럼 없었던 일로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반도 전쟁은 무르익어갑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우리 한국 내의 좌우 간의 대립이 6.25 전쟁을 일으킬 그 당시의 수준보다 더 첨예하게 그리고 거의 절반 대 절반이 부딪히는 아주 위험한 순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악화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에서 좌우 대결이 진짜 무력 충돌로 전개되지 않도록 위기관리를 할 수 있을까? 현재 좌우 대결로 인하여 벌어질 수 있는 이 한반도의 또 다른 위기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들에게 좋은 먹잇감과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그러한 희생을 치르지 않고도 그들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발휘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힘으로 그 강대국들의 이익이 충돌하는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길러야 한다는 그런 당위성까지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우리 5천만 명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하며 또 어떤 지도자를 차기에 선출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계기로, 또는 그런 시간으로 73주년 6.25를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